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드리는 동반자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자, 이번 주도 주식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요, 조광피역입니다. 이제 조광피역에 대해서 약간 배경 설명을 드리면 주식 농부라고 필명으로, 주식 농부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박영호 선생님께서 이 회사 지분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일대 주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주식을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분께서는 장기간 보유를 하면서 회사에 이런저런 이제 요구를 하고 계시고 2023년도에 박영호 선생님이 회사에 주당 15만 원에 대, 그, 대주주 지분 내가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과거에 때 보시게 되면 이제 회사에게 우리 지분을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회사에서 사달라라고 했더니 회사에서 이제 비현실적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거부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다 살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비현실적이다. 그 정도로 사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그런 돈이 있냐? 1,500억인데 이거 시세 조정을 하려고 이런 뉴스를 뿌린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3년이고요. 그 뒤로 이제 있었던 일이 이제 와이 스트릿이라는 방송에 나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또 이제 나가서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회사에서 소송을 걸고 했던 그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최근 들어서 새로 생긴 공시가 있습니다.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이 제도가 생기면서 1% 이상 지분을 거래를 할 때는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임원 및 주요 주주 등이 1% 이상, 50원 이상의 지분을 거래할 때 사전 신고하는 건데 이걸 신고를 해놓고 안 팔았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 보는데 그렇 이게 또 처음이 아니고 그 전에 또 이제 한국경제TV 주식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 중에 한 절반을 판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팔았어요. 근데 취재를 하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박영호 대표님이 사유를 밝힐 수 없는데 못 팔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관심을 꺼라.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항피역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과거에 이제 13만 원까지 이때가 아마도 그 피크를 찍었을 때일 거고 13만 원 찍고 내려와서 지금은 뭐 3분의 1 토막 났네요. 반토막이 선 난 걸로 지금 나오는데 5만 8천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요즘 슈퍼개미라고 불리는 분들의 이슈들이 꽤 있네요. 예, 김정환, 슈퍼K, 김정환 씨라든지, 주식농부 박영옥 씨. 이 박영옥 씨 예전에도 한번 저희 다루긴 했었는데, 주주 제한을 자기가 이제 샀던 회사들에게 주주 제한을 많이 하시는 분이죠. 거의 대부분은 이제 자사주 매입하고 이제 배당을 늘리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시고 그 마인드 자체는 뭐 책만 봐서는 책을 직접 본인이 썼는지 뭐 누구 대표 작가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뭐 책을 보거나 뭐 인터뷰 기사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마인드 자체는 좀 괜찮으신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뭐 이름 자체를 농부잖아요, 농부. 예, 올 씨를 뿌리고 이제 걷어들이 봄, 여름,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가을에 걷어들이겠다는 뭐 이런 뜻이신 것 같아서 농부라고 이제 주식도 농부처럼 이렇게 좀 한다는 마인드로 이렇게 필명이나 뭐 이렇게 이름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근데 예전에 조광표역에서 이제 18만 원에 사들이라는 요거 이제 유튜브나 다른 유튜버에서 많이 이렇게 다뤘기 때문에 내용들은
뭐 그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건 회사하고 좀 다투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뭐 성공하신 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성공하신 분인 건 맞고 영향력도 어느 정도 있고 지분 공시도 되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이분이 하는 게 이제 그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로 잇따라 위반한다. 이건 좀 모르겠어요.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 아,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 이게 아마 이거 임원 주요 주주 거래 계획 보고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거래 계획 보고라고 해서 6개월 동안 이제 그 6개월 이내에 이제 과거 6개월, 향후 6개월 안에 이제 1% 또는 50억 이상 거래를 하게 될 경우 거의 대부분 거래 계획 보고이기 때문에 향후죠, 향후. 근데 그 향후가 과거 6개월 거래 내역까지 포함해서 그 1%나 그 50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 초과되는 부분까지 다 그 계획 보고를 해라라고 해서 거래 계획 보고인데 이거는 우선 그 공시 대상이 임원 주요 주주입니다. 즉 대량 보유 상황 신고서가 아니고 10% 이상, 10% 이상의 자 또는 임원일 경우 그 자가 1% 또는 50억 이상의 주식을 거래할 때는 한 달 전, 정확히는 한 30일 전에 거래계획 보고라고 32일에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결과 공시가 따로 있느냐? 결과 공시가 없어요. 이 거래계획 보고는 결과 공시라는 걸 따로 하지 않고, 음, 그 결과 공시가 지분 공시로 거래를 했다는 거래 계획 보고를 내고 그 거래 계획 보고에 맞춰서 내가 거래를 했으면 그 거래한 게 1%가 넘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임원 주요 주주 공시 자체가 이제 그 1,000주 또는 1,000만 원 뭐 원래는 한 주만 거래도 되는 거지만 1,000주 또는 1,000만 원은 뭐 나중에 같이 해도 된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한 주라도 거래하면 그 거래한 내역에 대해서 공시를 하면 되는 거고 체결일로 그 체결일로부터 거래일로부터 5거래에 있다가 이내에 공시를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거래계획 보고에서 매달 며칠부터 매달 며칠 사이에 뭐 일정 수량을 매도하겠다고 공시해놓고 하지 않았다. 법 위반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법 위반은 아닌데 의도가 뭐냐 이거죠. 예, 원래 결과 공시라는 거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계획 보고니까. 계획 보고니까 법 위반은 이제 결과 공시라는 게 따로 있지 않고 지분 공시로서 결과를 내야 되는 건데 계획만 해놓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사이에 내가 이제 매도할 것이다. 이거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는 매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매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건데 과징금은 만분의 시가총액의 만분의 2 정도예요. 20억을 한도로 해서 만분의 2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과징금이 세지는 않아요. 세지는 않는데 어찌됐건 시장을 호도하게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이 매도하겠다고 해서 시장에서 이 그 조광피역의 주가가 하락하고 그 하락한 거를 자기가 더 걷어들였다. 그러면 진짜 주가 조작 이거 좀 문제가 큰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매도를 계획해서 공시했지만 매도하지 않았다. 그 자체로 위반이긴 위반입니다. 위반이긴 위반이고, 위반이긴 위반인데, 이거를, 뭐, 그 사유를 제출했겠죠? 사유서를 근거로 삼아 제출을 했을 것 같고, 그 사유가 뭐 제가 봤을 때는 매도하겠다고 했는데 매도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됐건 규정은 위반한 거죠. 계획을 냈는데 그 계획대로 실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유서를 제출하고 금감원에서 이건 금감원 공시니까 그 적정성을 좀 판단을 하고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과징금도 그렇게 부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갖고는. 근데 뭐 또 일벌백계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뭐 그러면 모를까. 근데 뭐 사겠다 해놓고 거래계획 보고 사는 것도 매수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사겠다 해놓고 안 산 거.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주가를 올리는 거니까. 근데 팔겠다 해놓고 안 팠다. 아, 그 이유가 뭔지는 뭐 저도 궁금하긴 한데, 근데 이 사람이 한 건이야 뭐 그냥, 그럼 뭐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뭐 계획이 뭐 바뀌었나 보다. 그러면 뭐 정정공시나 철회공시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유일하게 좀 특이해요. 이게 거래계획 보고가 특이하게 정정이 안 돼요.
정정 공시가 안 됩니다. 금감원은 원래 이제 금감원 공시는 정정해서 올리면 그냥 정정 나가야 되는데 이 거래계획 보고 자체는 정정을 누르면 안 되고 누르면 다 유보 떨어져요. 다 유보 떨어지고 금감원 지분감시팀에 연락을 해가지고 사유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철회 공시를 해야 돼요. 철회 공시. 근데 철회 조건도 한 7가지인가 이게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시가가 내가 이제 그 매도 계획을 낸 거에 시가가 위로 30%든 아래로 30%든 넘어가야 이제 그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이제 뭐 철회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30%. 근데 그것도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거는 뭐 철회 공시는 얘기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정정은 아예 안 된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정정이나 철회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쌩깠다. 이거는 뭐 규정 위반이긴 규정 위반이죠. 위반이긴 위반이라서. 근데 큰 뭐, 이 주가 조작을 하거나, 뭐, 근데 이분이 또 예전에 또 그 조강 피혁에 대해서 내 거 한 15만 원에 사드려라. 막 이렇게 좀 약간의 선을 타고, 뭐 그런 거, 뭐, 그 전적이 있으신 분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또 이게 이분들 또 M&A 바닥에선 스마트 인컴이 가끔 잘 보이세요. 사채도 많이 투자하시고,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쪽이라서 생각외로 음지양지 다 걸쳐 있는 분이시라서, 저희 다녔던 회사 중에서도 스마트 인컴에서도 이거 투자했었던, CB를 좀 인수했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뭐, 그냥 투자자 중 FI로서 뭐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M&A 플레이면 진짜 다 M&A 플레이어처럼 있는데, 그 중에서 이분은 좀 양지의 인지도가 높고 좀 많이 포장되어 있는 분 같아 보여요. 그런 것 같고요. 예. 근데 뭐 금감원에서 조사 검토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땐 크게 뭐 이거하고 주가가 움직이거나 폭락하거나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까 뭐 그냥 뭐 이런 부분이라서 만약에 내부자 정보를 듣고 주가가 급등할 거를 기대하고서 안 팔았다. 근데 이 조광표하고 박영욱 씨하고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한국경제TV야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꼭 그렇진 않습니다. 뭐 정보를 듣고 그런 건 말씀드린 건 아니고, 조광피역하고 회사하고 박용욱 씨하고는 사이가 그렇게 예전에 한번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사이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2대 주주니까 좀 관리는 하겠죠. 그 말도 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좀 뭐 이거는 속마음인데 관심을 갖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속마음이긴 하죠. 속마음이죠. 근데 속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그냥 빡치니까 그냥 텍스트로 쳐가지고 이제 기사를 내보낸 게 요 이제 기사죠. 짜증난 거죠. 이 기자도.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 이제 하나 생각해 보는 게, 최근 들어서 많이 나와 있는 주주연대라든지 이런 데서 회사로 뭔가 문서를 보냈고, 내용 증명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답을 하면 뭐라고 반응이 올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주주가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회사로 이제 문의를 했는데, 회사에서 뭐 밝힐 수는 없고 관심 좀 꺼라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할까요?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이게 박용욱 씨 입장에서 난감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이즈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난 수시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발생을 한 거고요. 유명한 투자자인데 이분조차 이제 이렇게 법을 좀 안 지켜서 지금 대한민국의 투자의 어떤 풍토, 뭐 그런 게 조금은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회사도 좀 아쉬운 면이 있고 좀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알려진 투자자라고 해서 알려진 대로 행동하는 알려진 대로만 행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박용욱 씨가 장기 투자자, 가치 투자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 단타 치는 경우도 제법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있던 회사에 이제 주주 명부에도 보면 잠깐 올라왔다 나간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참고는 하시되 너무 믿지는 않았으면 그렇게 너무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은 DI 동일입니다. DI 동일이 지난번에 이제 회사 IR 그리고 감사와 미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IR 팀장과의 미팅을 했다고 올라왔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는 감사와 미팅은 안 될 거다라고 했는데 미팅을 하셨습니다. 자, 미팅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소액 주주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감사에 선임된 만큼 새로운 감사의 나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우리 김종세 감사가 이야기했고요. 지금 지난 10년 동안 전임 감사가 그 10년 동안 자료를 보면서 지난 6년간 전임 감사가 감사 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보고 있다. 그리고 김앤장에 대한 지급 수수료. 요거는 이제 주주가 소송을 거니까 법률 대리인으로 김앤장을 썼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뭐 소송만 걸면 김앤장 써가지고 강하게 나온다.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법률 이슈가 생겼으니 거기에 대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그런 내용들 확인하고 있고요. 지금 그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회사에서 ERP는 어느 정도 열어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급 수수료 같은 거 보게 되면 다 볼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이거 재밌는 게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 용역을 고용해가지고 좀 들여다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회사에서는 아, 그거 좀 힘들다라고 난색을 표했다라는 게 이제 DI 동일 감사와의 미팅 이 내용이고 좀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 재밌는 게 신민석 주주의 제안으로 김종태 감사가 선임이 되었는데 주주연대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감사로 선임된 거다. 나 전제 알고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회사에서 원활하게 협조를 하냐, 회계자료 접근 열려 있다. 이거 ERP 열어줬다는 이야기고, 이거 열려 있으면 다 보는 건데, 뭐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증빙을 안 준다 하더라도 ERP 상에 이제 그 금액은 적혀 있을 거거든요. 그 금액 가지고 뭔가 산정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감사팀은 3명인데 사람이 적어가지고 들여다보기 힘들다. 근데 회사에서는 추가 용역에 대해서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임 감사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자료 보고 있고, 뭔 저원 재단에 58회에 걸쳐서 자금 대여를 진행했다는데 이건 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당히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 이게 이제 4번이 이제 핵심인데, 소액 주주가 소송을 걸건 어떤 법률적 행위를 하게 되면 회사는 기변장을 썼다. 그래서 지급 수수료가 엄청나게 발생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건 문제다라고 하는 게 주주의 입장인데 저는 이거는 감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회사에 의사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기변장 안 쓰고 태평양 썼으면요. 태평양에서 돈을 더 많이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따지고 있는데 회사에서 왜 이사회 결의를 안 했냐 밑에 아래 보시면요. 하니까 이제 이 부분은 회사에 물어보도록 하겠다.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 뭐냐. 지급수수료 등등 보고 있다. 강사님께서는 그냥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뭐 원론적인 답변을 해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IR과 강사님 만났는데 회사에 내용 증명 보낼 때 요구했던 게 있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내용 증명에는 주가 안정을 위해서 긴급하게 자사주 매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겠다라고 이제 내용 증명 보내고 만난 건데 그렇게 대한 성과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감사님이 이야기했던 것 자료를 들여다보는데 추가 용역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상법 412조거든요. 감사는 이사의 직무를 감시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할 수 있다지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하고 약간의 악유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예. 그, 우리 단골 회사죠. DI 동일. 예, DI, 네, 김종태 감사님은, 어, 안 만나실 줄 알았거든요. 만날 이유가 없죠. 예, 만날 이유가 없는데, 만날 이유가 없는데, 왜 만났는지 모르겠네, 이분이. 그래도 뭐, 주주들하고 나중에 이분을 선임해 주신 이제 신민석 주주 쪽
쪽과 지금 주지연대하고는 다른 쪽입니다. 근데 뭐 두루두루 어차피 그 정헌재단 쪽이 지금 그 회사의 주인이죠. 최대 주주이자 정헌재단 쪽 그과 다르게 이제 신민석 주주가 제안해가지고 들어오신 분이니까 뭐 소액 주주 연대하고는 뭐 만나서 할 얘기가 볼 게 없는데 그냥 두루두루 만나신 것 같긴 해요. 예, 이거는 뭐 예측이 좀 틀렸네요. 그리고 감사님이 이제 회계자료 접근은 열려 있다. 회계 ERP를 들어가서 이제 금액적인 숫자를 봤는데 이제 뭐 증빙 자료는 바로바로 제공된다. 회사에서 급여나 카드 내역의 승인 은 바로 제공되고 있다. 카드 내역을 받았어요. 대단한데 이거 양이 많을 텐데 회사 임원들이 많아가지고 공용카드도 있고 지급 수수료 부분에서 법무법인 수수료 증빙 내역을 받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리는 등 이거 ERP를 받는데 증빙 내역을 받는다는 건 계약서인 거죠. 예, 계약서. 이 돈이 뭐 5억 3천만 원 나왔다. 그럼 5억 3천만 원의 산정 기준. 이제 뭐 뭐 계약금, 중도금, 뭐 잔금, 그리고 성공 보수료, 뭐 기각했을 때 보수, 뭐 이런 거 적혀 있는 이제 계약서를 달라고 했겠죠. 저 같아도 달라고 했겠죠. 근데 이거를 잘 안 주죠. 잘 안 주죠. 잘 안 주지만, 한 달 넘게 걸리는 등인 거 보니까 받았던 얘기예요. 받았다는 얘기고, 뭐 필요 없는 거 있는 거 싹 다 보냈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개 빼든가 이렇게 우선 찾아보는 것도 힘들게끔 엄청 방대한 양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팀의 인원이 뭐 3명인데 그러면 여기 감사팀 인원 3명은 본인은 등기 감사하고 주주연대 와가지고 회사를 감사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감사팀의 임원은 채용해서 뽑힌 사람일 텐데 물론 이제 그 등기 감사님 말을 듣겠죠. 말을 듣긴 하지만, 정말 감사의 목적사항이 좀 다를 거예요. 목적사항이 좀 달라서, 막말로 뭐 문제가 있어. 회사에, 여기서 보면 정원제대는 58여, 자금 대여, 물론 상법 신용공여 위반이 될 겁니다. 뭐 예외사항들이 있긴 한데, 그걸 다, 이 58에 걸친 내용들이 전부 다 그거를 충족했느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했다고 해가지고 또 배임행령으로 걸 거냐. 그 배임행령으로 걸고 상법 위반으로 걸라고 하고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식으로 걸 거냐. 그 증빙을 만드는 요 감사팀 3명. 그럴까요? 자기 직장 날아가는데. 근데 뭐 모르죠. 예, 모릅니다. 그래서 전임 감사가 감사의 역할을 적절히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고. 그렇죠. 전임 감사는 회사 쪽이 정원제도에서 사람 보낸 거니까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과거 내역들을 다 해가지고 뭐 회계장부 연락성이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금 대여 진흥인데 감사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사회도 안 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 그 질의 주신 3번과 4번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그 집중적으로 본 다음에 그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더 궁금한데요. 우선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사회가 그리고 이제 5번에서는 여태까지 왜 이사회가 거치지 않고 했는 대여가 이루어졌냐? 내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원재단과 DI 동일은 내 거니까 당연히 그냥 그렇게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했던 것뿐인데 이제는 뭐 또, 이제 뭐 그래도 감시자 한 분이 들어오셨으니까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회사 자체도 크고 그리고 그나마 저번에 한번 회계 분식을 한번 좀 새끈하게 잘 넘어갔는데 다시 이제 들어와서 예전 거를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겠죠. 막말로 말해가지고 아무 날짜 찍어가지고 임원들 카드나 다 보내서 출장일이라든지 아니면 집 주소를 다 확인해가지고 집 주소 근처에 쓴 게 있는 건지 확인해가지고 다 카드를 썼으면 법인카드를 그럴 때 썼을 거나 아니면 개인차 용도에 넣어가지고 업무용이 아니라 일요일 날뭐 넣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행령으로 집어넣을 건가? 그러려고 그러시는 건가? 아니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적발해가지고 정말 깨끗한 DI 동의를 만들기 위해서 회사를 그래서 배임행령으로 다 임원진들 다 고소고발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내가 증빙을 모았으니까 내가 여차하면 니들 다 배임행령으로 집어넣을 거야. 이런 그 협박성 키를 갖고
무언가를 도모하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집중적으로. 근데 아예 안 볼 거냐? 그렇진 않죠. 이제 앞으로. 과거는 과거고, 과거는,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다 묻으면 안 되겠죠. 발본색원에서 정의를 실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정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소액주주들과 여기 그 신민석 주주님이 추천해서 들어오신 우리 김종태 감사님의 목적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액주주는 빨리 팔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긴급하게 자사주 매입을 해주세요. 어, 그거하고 김종태 감사는 이제 다른 내용인 거죠. 정말 감사의 참뜻을, 갖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회계사 출신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잘 하고, 그 다음 스텝이 뭔지 좀 궁금하네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한번 죽었다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완전히 깨끗하게, 그 락스에 한번 넣어가지고 다시 정말 깨끗하게 해서 나올 것이냐. 포스코처럼 뭐 국민 공모주 뭐 이런 거 만들 것이냐. 근데 뭐 별로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이게 진짜 좋은 것이냐는 뭐 의문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요거 감사는 회사의 비용을 이 감사가 전문가를 뭐 도움을 하고 싶으면 회사에서는 할 수 있는데 그 전문가를 도움을 받아서 뭘 하려고 하는 건데요. 뭘 하려고. 그리고 그 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뭐 수수료 부분, 김현장 법무법인 소송이 피고가 법인이고 그 DI 동일이고 그럼 당연히 그게 최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제일 잘한다 김현장을 쓴 거 그걸 가지고도 쌩 난리를 치고 뭐 하고 있는 와중에 야 내가 니들 거 다시 파헤치려고 하니까 니들 돈으로 해야 되겠다. 같은 말 아닌가? 이게 같은 말인데 거기다 이제 다 이제 받아주고 했으니까 다 묻자.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의 뭐 절차적인 부분, 일정 부분은 혼자서 못하는 거기 때문에, 혼자서 못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필요하면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선 감사님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그 정말 이거를 잘못된 거를 발견했으면 모두 주주에게 다 까고 검찰과 아니, 경찰에 배임 횡령으로 고소고발할 것인가? 어,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임행위를 한번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이거 규정 아시죠? 직원은 아마 3%인가 30억 뭐 이게 있고요. 임원은 무조건 공시가 나갑니다. 임원에 대해서는. 전현 다 포함입니다. 전직 임원의 횡령도 다 포함입니다. 횡령이라고 해서 진짜 돈을 빼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법인카드라든지, 뭐, 수수료를 주고 나중에 그 사후공여 뇌물이라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 깨끗한 회사가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주주연대는 감사와의 미팅을 진행을 했고 감사님께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해준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감사님이 상법 규정을 들고 나와서 이걸 근거로 회계법인을 부르건 로펌을 부르건 부를 수가 있는데 결국 돈은 회사에서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돈 지급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문제가 생겨서 간사님 마음대로 또 저걸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이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Q&A로 가보겠습니다. 한 회사에 CFO가 퇴사를 했는데 나가면서 야, 내가 나가니까 CFO가 나가게 되면 금감원이나 거래소 같은 감독, 감시하는 기관에 CFO가 나갔다는 사실을 꼭 알려야 된다라고 나갔답니다. 그래서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냐는 질문이 들어갔고요. 이 말은 나가면서 괜히 한번 겁을 주고 나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었는지 저런 말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이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인 와이프한테 알려야죠. 회사 그만뒀다라는 거를.
본인 와이프한테 알려야 되는 거고, 이, CFO, 그러니까 보통 공시 책임자 같은 경우는 이제 CFO가 아닐 수도 있고 대부분 CFO가 많이 하시죠. 공시 책임자는 CFO가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공시 책임자가 아닌 CFO면 뭐 그냥 많은 거죠. 공시 책임자, 뭐 등기이사, 등기이사, 공시 책임자는 뭐 등기 임원급 많이 하니까 그 CFO 분들이 능력 있는 CFO 분들, 등기이사들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분은 이제 공시 책임자 변경을 하시면 되죠. 공시 책임자 변경. 다른 분은 변경을 하거나 대표이사님도 하시거나 그거 빼고는 뭐 특별하게 뭐 이게 해야 될 뭐가 있나?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거 CFO가 뭐 UFO도 아니고 뭘 어디다 신고를 해야 돼? 지금 대표이사는 당연히 대표이사 변경 공시가 따로 있죠. 그리고 CFO는 사회이사는 CFO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이사가 퇴임하셨을 때는 또 그 퇴임 공시를 따로 하죠. 따로 뭐 공시나 어디에다 뭐 알려야 될 거는 없죠. 이 사람이 공시 책임자이면 공시 책임자 변경 그뭐 하면 되는 거니까 내부적으로 그 거래소에다가. 저 이 내용이 이거죠. 이분 이 저작권 초상권 침해받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 저희 생각은 CF 분이 나가면서 회사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았던 게 아닌가. 나가면서 괜히 이제 한번 겁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간 게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그걸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지 왜 일반 직원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고민에 빠지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드리는 레리 파트너스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